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할 미술작품 일당백 아트 3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품격 미술 방송인데 네. 시작할 때 이 말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채널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옆에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님은 누구신가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네. 많이 좋아하시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 좋아해요. 네, 그림이 좀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인상파 작품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작품을 보면 더욱더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그림 같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르누아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르누아르 맞아요. 네. 저도 이 그림을 보면 다는 알지 못하지만 네. 몇 개의 그림을 생각했을 때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쁘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원래 감각적이셨나요? 어린 시절은 네. 우선 1841년에 프랑스 오트비엔의 리모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재봉사,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였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프랑스 지방 쪽에 있다가 이제 르누아르가 4살, 3살 뭐 이 무렵에 이제 파리로 이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그런데 르누아르 집이 네. 마침 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가장 크고 네. 좋은 아름다운. 네. 네. 그 르브르 박물관 근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르브르 박물관 옆에 있으니까 실제로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미술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잘 안 갔을 수도 있지만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음악까지. 네네.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도자기 있잖아요. 네. 도자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네. 아니 무엇을 그려야 될지 모를 때마다 박물관? 네, 르브르에 가서 네.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네. 이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1858년에 도자기에 그림을 이제 붙이는 기계가 발명이 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르누아르의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림을 어릴 때부터 그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서 네. 글레르의 문화에 들어갔는데요. 글레르라는 이제 당시 이제 화가, 지금 되게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그때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배웠는데 당시 동문이 네. 엄청나게 화려해요.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하죠. 누군가요? 모네, 우와. 시슬리, 우와. 피사로. 와, 이제는 루브르 박물관의 그림들이 다 이분들 것들을. 그렇죠. 대단하네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뭐 오르세 미술관 등등에 있는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인 친구들을 거기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나 모네랑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둘이 사이가 좋았고 실제로도 친했고 서로에게 영향도 좀 많이 받아서 특히나 르누아르 초창기 작품을 보면 모네에 조금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 사실 박하윤 씨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르누아르랑 모네랑 어떻게 보면 인상파 작가 작품 중에서 둘이 좀 가장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저 모네 그래서 예전에 좋다고 한번 네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모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풍경을 많이 그렸고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인물을 많이 그렸던 맞아.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도자기에 그림을 붙이는 기계가 발명이 되고 일을 잃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작가로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때 바로 작가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학생으로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그림을 배우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찰나에 네네 그때 이제 마네라고 어떻게 보면 인상파의 아버지. 네, 또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네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파 화가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네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럼 인물들을 많이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마네 작품을 보면 인물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인상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화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파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모습을 그냥 그린다든지 네. 당시 파리의 풍경을 그린다든지 있는 그대로 그린다든지 물론 있는 그대로 그린다고 해서 진짜 리얼리즘 또는 이제 뭐 그대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혹자는 인상파를 실질적인 리얼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빛에 반사되는 어떤 풍경이라든지 인물을 물감을 화려하게 그 다음에 거친 붓터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는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내용 그 다음에 인상파 화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실제와 닮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러면 이 르누아르의 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반응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 네. 르누아르 같은 경우가 이제 1868년에 살롱전에 이제 당시 여자친구인 리즈 트레오라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을 모델로 한 이제 파라솔을 들고 있는 이제 여성 그 작품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 그 작품이 또 이제 르누아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후에 1874년에 인상파 화가들 그러니까 이제 친구였던 모네, 시슬리, 피사로 네. 등등등과 함께 최초로 인상파 전시를 개최했고요. 그때 이제 모네 작품에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 작품 덕분에 이제 인상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죠. 그 작품도 띄워주시나요? 여기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회가 사실은 네. 인상파 첫 번째 전시다 보니까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 그 전에 있었던 미술 작품들이랑 이제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왜 그리다 말어? 물감 붓터치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뒤랑 류엘이라는 네. 당시 이제 지금은 역사에 남는 아트 딜러거든요. 이 딜러 때문에 인상파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뒤랑 리엘이 르누아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르누아르 작품을 가지고 런던에서 함께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 전시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평가는 모네의 네.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이 워낙 그 인상파라는 이름도 만들었고 유명한 작품이긴 맞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역사에 남는 작품이 돼버렸죠. 예쁘고 지금 보면 참 예쁜데 네.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림을 그리다 만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붓터치가 너무 이렇게 좀 거칠고 뭔가 이제 마무리된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 덜하다. 그리고 실제로 모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의 그 지역 네. 모네의 고향 그 고향의 풍경을 그린 건데 본인이 생각해도 완성이 안 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뭔가 정말요? 미완성인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지역 이름을 쓰지 않고 인상해돋이라는 제목을 지었죠. 저는 그런 느낌이 더 좋던데 이게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시 기준에서는 그때 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상파는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고 맞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화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모네, 르누아르는 너무 그림이 좀 본능적으로 무언가 조금 예쁘다 맞아.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능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배워진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네.
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아름다움에 관련된 정의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로테스크한 것도 나는 아름답다게 느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무슨 뭐 풍경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의는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은 익숙함에서 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인상파 작품 같은 경우나 특히나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시 르누아르로 돌아와서 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가장 대표 작품인데요.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인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봤어요. 거예요. 네. 저도 어릴 때 이 작품 보고 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렸지?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목 같은 경우는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또는 물랭드라 갈레트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1876년에 그려졌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세로가 131cm 그다음에 가로가 175cm. 꽤 큰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100호보다 조금 큰 그런 느낌. 네, 우리나라 이제 캔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캔버스. 어떤 규격 이런 게 있는데요. 100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은 네. 사실은 이 작품이 처음부터 오르세 미술관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작품이 그려지고 나서 1879년부터 네. 1894년까지는 프랑스 화가인 구스타브 카유보트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대요. 개인이 소장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작품이 1876년에 그려졌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상파가 이제 막 명성이 올라가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미대에서 네. 졸업 전시회를 하잖아요. 네. 지금이 또 이제 미대 졸업 전시회 시즌이거든요. 그럼 졸업 전시회에서 작품이 한국에서는 잘 팔리지는 않지만 한때 좀 팔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100호 기준으로 네. 100만 원 정도 가격이 거래됐어요.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 네.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하게 신인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은 뭐 거래가 될 수도 없지만 네. 조금 저렴했겠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상대적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화가인 구스타브 카보요트가 소장하고 있었고 이 화가가 사망했을 때 네. 상속세를 대신해서 이 작품을 프랑스 정부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르세 미술관에 가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네, 1896년부터 1929년까지는 파리의 릭상브루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29년부터는 르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1986년부터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옆에 집 옆에 있던 그 박물관에 자신의 그림이 걸리고. 그렇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르누아르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의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때 자신의 작품이 자기가 동경했던 거장들과 함께 걸려 있는 걸 보고 감동을 했다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눈을 감으셨나 보다.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은 버전이 또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똑같은 그림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은 세로가 78cm. 진짜 작다. 가로가 114cm. 인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조금 재미난데 1877년에 제3회 인상파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 작품이 전시 작품 목록에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이 작은 버전이 전시가 됐는지 네. 이 오리지널 큰 작품이 전시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즈로 두 개를 그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한 개를 그리고 그 네. 그린 걸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건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거의 똑같기는 한데요. 네. 조금 위치는 거의 똑같지만 이제 움직임 같은 느낌이 살짝 다르고 칠해진 게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큰 작품보다는 조금 더 거친 듯한 느낌? 맞아, 강렬하다 그럴까?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사실 조금 실제로 만약에 본다면 사이즈 말고는 거의 다른 게 없이 똑같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작가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왜 그린지, 왜 르누아르가 이렇게 그렸는지는 저는 이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르누아르가 이 오리지널 이 작품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조금 작게 또 그려보고 싶다. 하나 이런- 더 팔아버려야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네. 이 스토리는 이제 1876년에 5월에 물랭드라 갈레트 이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이제 르누아르가 구상을 했는데요. 그의 친구인 조르즈 리비에르가 쓴 회고록을 보면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대요. 우선 궁금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버려진 공원으로 묘사한 정원이 있는 코르트 거리에 버려진 오두막을 작업실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업실에서 지금 또 르누아르 작품 중에 또 많이 유명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네란 작품도 이곳에서 그려졌고요. 지금은 몽마르트 박물관에서 이 정원과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사진이 몽마르트 박물관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작품과 그네가 그려졌다고 하고요. 이 작품을 보면 네. 모델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회고록에 보면 르누아르가 모델을 직접 세워서 네. 약간 이제 포즈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해준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을 그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르누아르가 좋아했던 잔느 사마리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보셨던 그네 작품에서도 보이는 이 여자 모델이 잔느 사마리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물랑드라 갈레트 이 작품에서 가운데 보면 주인공처럼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검은색 옷, 이 여성분이 잔느 사마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점이 네. 이 밑에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잔느 사마리의 실제 동생인 에스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뭔가 얽히고 설키고 또 그러지는 그러진 않아요. 아, 다행이네. 르누아르는 어떻게 보면 뭐 누드 작품도 나중에 많기는 하지만 네. 알려져 있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성 관계가 많이 복잡한 미술 작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깨끗한 있어요. 그림처럼 역시 아름다운 삶을 사셨네요. 역시.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 이 회고록을 쓴 조르즈 리비에르도 이 화면에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자를 쓴 남자. 이 네. 남자가 회고록을 쓴 조르즈 리비에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왼쪽쯤에 남자와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 그룹을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여성이 또 이제 마고라고 알려진 모델인데요. 이 마고를 모델로 또 르누아르가 작품을 좀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모델 중에 하나. 근데 이 사랑은 이제 이성관계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델로서 뮤즈. 뮤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잔느 사마리는 약간 뮤즈 같아요. 작품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 마고가 이 옆에 같이 춤추고 있는 남자가 뭔가 좀
어색하게 춤을 추는데 이 마고가 활발하게 춤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리드하는 지금은 뭐 여자가 리드하는 경우가 당연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과 좀 다른 시대니까 그런데 이 마고라고 알려진 모델이 이 작품이 완성되고 2년 뒤에 장티푸스로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르누아르가 그녀를 끝까지 간호하고 치료와 장례 비용을 전부 냈다고 알려져 있죠. 와, 역시 그림처럼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 주신 르누아르. 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비화는 이제 네. 리비에르가 회고록도 쓰기는 했지만 이 작품의 모델로서 등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 현장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캔버스가 자꾸 막 날아가려고 해서 그림 그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있죠. 저는 여기 빛깔, 색감에 대해서도 조금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좋았던 게 이게 뭔가 나무 사이로 빛이 비추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아, 지금 바닥에 보면 하얗게 칠해진 것도 있고 네. 좀 그림자처럼 칠해진 것도 그래서 있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조금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인상파 화가다 보니까 빛을 잘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뭐 유독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색감을 조금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하게 쓴 거죠. 그래서 인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예쁘게 그려졌고 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그림 비치는 그림자도 맞아. 빛이 비치는 데는 좀 밝게 네. 그다음에 그 그림자가 진 데는 조금 어둡게 근데 어둡게 해도 완전히 뭐 블랙 이런 걸로 칠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르누아르 스타일답게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배경에 있는 뭐 나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나오는데 정말 완벽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만약에 이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네. 물론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른다면 저는 정말 못해도 지금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가 3천억, 4천억 막 이런데 네.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배낭여행 때 네. 파리에 놀러를 갔어요. 네. 아, 갔다 오시지 그럼. 근데 오르세 미술관에 갔죠. 네. 당연히. 네. 근데 마침 그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문을 닫았어요. 아. 그래서 못 갔어요. 아, 아쉽다.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르누아르는 당연히 성공의 길로 들어섰고요. 네. 인상파 전시회를 계속 참여를 했다가 이제 4번째, 5번째 전시회에서는 출품을 하지 않고 살롱전의 작품을 냈어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살롱전이라고 하면 네. 당시 프랑스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공모전이죠. 미술 공모전. 그래서 살롱전에서만 입상을 해야지 스타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기 시작한 미술 작가가 마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파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인상파 젊은 작가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살롱전이 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뭔가 반화하고 거칠고 이런 작가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살롱전에 여전히 이제 출품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사실 마네 같은 경우도 인상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인상파 전시회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한 네. 번도. 네. 그리고 계속 살롱전에 작품을 출품했었고 그거는 아무래도 마네가 출신이 워낙 이제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특히나 1879년 살롱전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카펜터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살롱전에서 입상을 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상파의 젊은 작가로만 알려졌다가 이제 파리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엄청 유명한 성공한 작가가 돼버렸죠. 완전 성공을 그렇죠. 잡게 되었네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누아르 하면 말년쯤에 가서 약간 표현 기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몸도 조금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목욕하는 여인들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누드 작품을 좀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림체도 뭔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조금 부들부들한 거친 붓터치를 좀 부들부들하게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다면 이 목욕하는 여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붓터치가 인물에선 좀 많이 맞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뭔가 모네의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너무 잘 살아와서 아름답게 살아와서 조금씩 반항을 이런 식으로 누드로 풀었나 봐요.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당시 화가들 또 예술가들 같은 경우가 여성의 누드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작가들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성적인 부분보다는 더 아름다움 쪽으로 보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누드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상파 이후에는 뭔가 성적인 취향이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 반면 사실 르누아르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여성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조금 표현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르누아르가 인상파 화가기는 하지만 그 선배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앵그르. 앵그르가 또 이제 누드를 좀 많이 그렸고 앵그르 누드 같은 경우는 좀 성적 또는 관음증 같은 게 보이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목욕하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누드 작품 이런 거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1890년에 결혼을 했고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미 결혼할 때 첫째인 피에르 르누아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첫째인 피에르는 연극과 영화 배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둘째인 장 르누아르는 영화 제작자. 우와. 셋째인 클로드 르누아르는 도예가가 됐다고. 완전 예술가 집안이고. 완전히 예술가 집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도 이제 재봉사 테일러였는데 이제 양복을 만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 감각이 아무래도 그 DNA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님의 애도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좀 번외 이야기긴 한데 미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대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분들이라든지 미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런 피가 있나 보다. 있는 DNA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자녀가 위대에 가겠대요. 오케이 안 오케이? 우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순수 미술이냐 디자인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전 디자인을 한다. 전 오케이. 순수 미술 안 돼. 순수 미술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한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줘서 더 잘 된다면 우리 작가님 어떻게 슬퍼. 저희 작가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희 채널이 존폐 이게 있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러면 저는 순수 미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에 사실 조금 고생을 했어요. 1892년경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도 죽기 20년 동안 계속 그림을 그렸고요. 심지어 뭐 손에 점진적인 기형이랑
오른쪽 어깨에 강직이 생겨서 그림 기법을 조금 바꿔야 했다. 이렇게 조금 알려져 마음대로 있고요.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휠체어 같은데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움직이고 아니면 캔버스 이젤이 원래 한 곳에 딱 고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젤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좀 특수 제작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우와. 피부에 자극이 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고 그림을 그렸다. 와, 여기다 이렇게 붓 끼고. 붕대. 너무 같네요. 네. 와.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너무 멋있는데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그림과 미술을 너무 사랑하신 르누아르. 저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또는 미술 작가들을 보면 정말로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만 봐도 어쩔 때는 되게 그림이나 작품하는 거 싫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일당백에서 얘기하는 작가님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었을까라고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걸 수도 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재밌지 않았나. 그렇네. 아니 저도 느끼는 게 그림이든 뭐든 한 가지를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술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존버네. 네. 주식시장에도 있어요. 우리 존버해서 다들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르누아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토리와 작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